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5분 만에 퇴정해 한 총리와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도 출석해 구속기간 만료 뒤 이루어진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정치인 체포 메모 작성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로 예고됐던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발표를 한 달 내로 앞당겼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 시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열리면서 윤 대통령은 2개의 재판에 다 참석했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관련 소식부터 볼까요?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헌재 심판에서 증인 대다수의 증언을 들었던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나오자 재판정에서 나가버렸죠. 지금쯤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올 겁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 때 한 진술과 탄핵 심판정에 나와 윤 대통령 앞에서 한 진술이 많이 달라 오늘 증인들은 어떨까 관심이 쏠리는데 한 총리 뭐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전 있었던 국무회의 절차가 흠결이 있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덧붙이자 김영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차 캐물었고 통상적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국무위원 중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앞서 증언대에 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배치되는 모두 우려하고 만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대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 위상을 이유로 들며 증인 신문 직전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불가피한 비상사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한 총리가 재직하면서 겪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늘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인으로 나섰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반박하자 재판부가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며 메모 작성 당시의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나오면서 달라진 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 떨어진다고 지적한 걸 두고 반박한 겁니다. 2차 출석하고 틀이 달라진 거 없고요.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하고 나오겠습니다.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에서 쟁점이 된 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듣고 받아 적었다는 메모였습니다. 메모 실물까지 가지고 온 홍 전 차장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메모로 남겼다며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를 처음 작성할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캐물으면서 홍 전 차장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 국정원 CCTV를 보면 통화 장소가 다른데 기억이 잘못된 거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CCTV 영상이 정확하다고 해도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국회 측은 홍 전 차장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수사기관에서 메모를 보좌관에게 쓰도록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냐는 국회 대리인 질문에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를 정수했다는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 친구까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비상계엄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공개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실제 동선과 진술이 다른 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정치인 체포 메모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속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을 보여주며 홍 전 차장의 거짓 진술을 부각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10시 46분 국정원 본청 집무실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처음으로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밤 10시 43분 본청을 나갔고 45분 홍 전 차장의 차량이 국정원장 공관 진입로를 통과합니다.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는 시간에 집무실이 아닌 공관 쪽에 있었던 겁니다. 이후 홍 전 차장은 10시 58분 공관 공터에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밖이 어두워 메모가 어려워 본청 집무실로 갔고 11시 6분 여 전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58분 홍 전 차장은 공관 앞 어두운 공터가 아닌 본청 건물 로비에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만 낳게 될 것입니다. 최근 동선과 관련한 진술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홍 전 차장이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술이 거짓인 게 CCTV로 드러난 만큼 체포 명단 역시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초반에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만큼 그간 불참했지만 전격적으로 출석에 응한 건데 사실 조 청장의 증언이 오늘 탄핵 심판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그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조지호 청장 지금 좀 출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 오후 6시를 조금 넘겨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조 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앞서 열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아직 신문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증인석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강제구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한 뒤 협의가 진행되면서 10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신문 때 자리에 있을까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조 청장을 신문할 수는 없지만 조 청장의 증언을 듣고 대리인단의 질문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반응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인물이잖아요. 오늘 증언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최대 쟁점은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입니다. 조 청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 진술서 등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계획을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계엄 사태가 종료된 이후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 했는데요. 검찰에서 조 청장은 뼈 있는 말로 들렸다며 사의를 표하게 된 계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조 청장이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도 이 같은 증언을 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시간을 돌려 이번엔 오늘 오전으로 가볼까요? 오전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기록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 달 후에 다시 준비 기일을 갖기로 한 겁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준비 기일인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4분쯤 법원에 도착해 재판 시작 시각인 10시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입장하자 고개를 45도로 숙이며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변호인은 재판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며 사건 병합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필요에 따라 증인 신문 등 절차만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일주일에 2-3차례 집중 심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3주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이후엔 바로 뒤이어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요점은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느라 걸린 33시간을 시간으로 계산할지 날짜로 계산할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33시간이 사흘에 걸쳐 있던 만큼 구속기간을 사흘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33시간을 적용하면 구속 만료 이후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라고 주장했거든요.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후 이어진 구속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PPT 파일까지 준비해 적극적으로 구속의 위법성을 따졌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까지였다며 구속 만료 후 26일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6일과 18일 있었던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수집이 끝나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는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구속이 취소될 경우 사건 주요 인물과의 만남 가능성이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문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에게 메모가 담긴 쪽지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엔 지금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막판 결집에 나선 모양새인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은 보수단체 집회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일부가 취재진을 향해 거친 항의를 한 탓에 이곳까지 물러난 상황입니다. 현재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변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곳에 모인 2,000명의 지지자들의 결집세도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헌법대로 탄핵 무효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헌재의 탄핵안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할 이유가 없죠. 내란의 이유가 없어졌으면 탄핵 소추된 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기각이 돼야 됩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현재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200명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고 헌재 주변에 경찰 차벽을 촘촘하게 세워둔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도 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었는데요. 이들은 법원에서 구속 취소 신문을 진행하는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계와 보수단체는 오는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탄핵 선고와 맞물려 결집세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신문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구속돼 있으면 안 되는데 구속이 돼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날은 지난달 26일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25일 밤 12시까지였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이 끝나버렸다. 네. 즉 석방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므로 지금이라도 구속을 취소해서 석방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검찰의 주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실수했을 리가 있을까요? 이 구속 기간을 직접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구속 기간은 일단 법적으로는 열흘입니다. 지난달 15일에 체포됐으니까 열흘이면 원래는 24일 밤 12시에 구속 기간이 네. 끝나게 되는 네.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검찰이 돌려받는 날까지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 기간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였습니다. 이걸 두고 양측이 계산을 다르게 하면서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 기자 말대로 계산을 해보면 17일부터 19일까지니까 사흘이잖아요. 그럼 구속 기간이 사흘 연장된 거고 그럼 또 검찰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주장이 바로 이 사흘이 빠지니까 구속 기간은 27일 밤 12시까지가 된다. 그러므로 26일에 자기들이 기소한 거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됩니다. 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넘어갔다가 돌아온 시간을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33시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날로 재계산한다? 그러면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24시간 즉 하루만 빼자. 그래서 구속 기간은 25일 밤 12시까지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혹은 이 33시간을 다 뺀다 해도 결국 구속 기간이 끝나는 거는 26일 오전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26일 오후보다 빠르다. 즉 구속 기간이 먼저 끝나버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날짜로 계산을 하느냐 시간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법조문은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일단 형사소송법에는 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를 뺀다. 즉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 검찰도 이 법에 날로 적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법 자체가 피의자에게 불리해서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점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느냐 걸린 이 문제 결론은 언제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당장은 결과가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의견서를 좀 내봐라. 이걸 참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간은 좀 걸릴 전망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게 대신 오늘 참고가 될 만한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냈던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된 겁니다. 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검찰이 불법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게 이 이유였는데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이걸 맡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마침 오늘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사유를 내세운 것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였는데 이 부분도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탄핵 심판은 지금 막바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좀 내용이 애매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증언 분량만 놓고 보면요. 언뜻 보기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싶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드는 야당의 예산 삭감, 탄핵 남발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총리가 그건 심각한 문제다 이러면서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 국회 측이 이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냐 이렇게 묻자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이러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동안 국회에서도 그렇고 경찰 수사에서도 그렇고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그럼 말을 바꾼 겁니까? 이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꼈다는 그 말 속에 힌트가 될 말들이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이 국무회의에 대한 한 총리의 생각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한 총리가 그러자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법적 판단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다,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는 건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이 재판관들의 질문이 핵심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오늘 한 총리의 이 답변도 핵심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오락가락 진술에는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었죠. 이번엔 민주당이 달라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진술 뒤에 김 단장의 해외 파병 청탁을 빌미로 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면 책임질 거냐며 맞받았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회 단전 시도는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사령관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전은 특전 사령관께서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후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단장 회유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가고 싶다는 김 단장의 인사청탁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여당과의 밀실 회유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거냐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라고 그래서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민주당은 계엄 당시 군이 소지한 케이블 타이를 꺼내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예?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안 심사와 관계없는 얘기라며 일축했고 여야 간 고성에 정회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추돈입니다. 요즘 누가 진짜 보수인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은 범죄 집단이라는 발언에 국민의힘이 발끈했습니다. 이 대표야말로 전과 사범, 형법 교과서라면서요. 이 대표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한 발언을 두고도 짝퉁 보수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TV 토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닌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위헌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거기 같이 몰려다니는 게 이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야말로 전과 사범 아니냐며 비꼬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이 본인의 혐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 운운합니까?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것도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정책의 껍데기만 벗긴 것이라며 정작 핵심은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당은 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표현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용했던 표현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중도 보수 정당임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로 위기를 맞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세제 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반기업 이미지를 없애려는 듯 기업의 성장이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도 했죠.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강조한 이 대표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이 내수 활성화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세법 등을 담당하는 기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MBN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 주도 성장에 힘을 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도 시사하며 노사를 넘나드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와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 회동도 곧 이뤄지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보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지만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으면 결과가 정반대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 차이였는데 그런데 투표할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 무응답이 20%대에 달했습니다. 세대별로 따져보면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은 세대도 있었습니다.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만큼 중도층의 선택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를 묻자 응답률은 뒤집힙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투표할 정당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 혹은 무응답으로 답한 비율은 23%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0% 안팎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침묵하는 중도층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 39%를 크게 앞서는 가운데 기각 여론만 바라보는 대신 플랜 B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40% 정도가 우리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 40% 가지고 선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침묵하는 중도층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 응답이 재창출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광폭 행보, 그 의미와 의도를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이 대표가 차기 대선과 맞물린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2심 판결이 출마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 나아가서 이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도 중지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연일 외연 확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만나는 건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좀 세금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문제에 이어서 근로소득세법 개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대표적인 건데요. 민생경제 중에서도 가장 민감도가 높은 이 세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는 건 중산층 표심도 공략을 하겠다는 중도 확장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 내외 논란에도 일련의 실용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놓은 중도 보수라는 발언,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대표 발언에 극우 범죄 정당으로 몰리게 된 여당의 반발,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상당히 큽니다. 중도 보수라는 구호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면서 진정성이 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극 가운데 변검이라는 거 있습니다. 얼굴을 순식간에 바꾸는 거죠. 제1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변검 놀이를 하시면 네, 또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진보적인 영역을 담당을 해왔다거나 철학도 기본 이념도 없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네. 전통적인 민주당 가치관을 강조해온 인사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개파 갈등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통합을 외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봉합을 할까요? 네, 우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 보수를 자처한 게 어제 오늘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 발언까지 연거푸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 안에서 최초로 등장한 용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당 밖으로는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시 이재명 대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을 하면서 관련자들의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건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것이라는 비판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여권의 잠룡들까지 겨누는 명태균 특검으로 혹시 진행이 될지 모를 대선 국면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장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총선에 출마하는 김상민 검사를 지원해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영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뺏기고 심지어 도와주라는 말에 격분했지만 김 여사로부터 전화를 3번 받던 날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제안서는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전달한 것입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그 의혹 자체를 검찰에서 덮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라는 각오고. 명시척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한 시점은 지난해 2월. 김 여사는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곳은 김 전 의원의 지역구로 통화 내용대로라면 김 검사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양보하라는 소리입니다. 김 전 의원은 자기 사람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대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벨도 없나 라며 크게 분노했다는 것이 명 씨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내용 등을 김건희나 김영선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맞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1일까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사이에 4번의 통화와 7번의 문자가 오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4번 중 3번의 통화가 이루어졌던 2월 18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며칠째 변호인을 통해 허황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라며 이런 가짜 뉴스에 더 이상 국민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세계 여권 파워 3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192개 나라를 무비자로 드나들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상대국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만큼 위조 한국 여권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위조도 하지만 훔쳐가기도 하니까 내 여권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지닌 여성에게 심사관이 질문하고 동시에 한국어로 통역해주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Do you understand the interpreter? 여성은 잠시 뒤 연결한 중국 통역 직원의 말을 듣고 나서야 대답합니다. Where did you purchase the passport? She bought it in Beijing. 한국 여권을 위조해 출입국을 시도한 겁니다. 재작년 파나마는 위조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던 중국인을 추방한 영상을 공개했고 알바니아에서도 가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던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권 템플릿을 직접 돈을 주고 사는 사이트도 있는데 가짜 한국 여권 가격이 높게는 수천만 원까지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만 있지 않고 2020년 신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구여권과 신여권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암호화된 칩이 장착돼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여권의 경우 정보면을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위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조 여권 적발이 계속 신고되는 배경에는 아직 구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데다 여권 위조 기술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권 도난이나 분실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238건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여권을 자주 분실할 경우 재발급되는 여권 유효 기간이 축소된다며 관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이지리아에도 한국을 겨냥한 국제 마약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SNS로 접근해 연인이 된 척 해외로 유인해 선물을 대신 전달해달라며 마약 운반을 시켰죠.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현지 요원들과 마약 밀매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해 조직 총책을 검거했는데 공개된 영상 속을 보면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를 지참한 남성들이 어디론가 급히 향합니다. 구역을 나눠 빠르게 수색을 진행한 끝에 50대 남성을 검거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나이지리아 마약법 집행청과 공조해 현지에 기반을 둔 국제 마약 총책인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추방된 인물인데 최근까지 나이지리아에 은신하며 세계 각국에 마약을 밀수출했습니다. 국정원이 총 7차례에 걸쳐 이들 조직이 유통하려던 마약을 압수했는데 그 규모만 시가 9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연인처럼 굴거나 투자 기회를 약속하며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외로 유인돼 선물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식의 부탁을 받고 마약이 은닉된 백팩과 여행 가방, 초콜릿 등을 다른 국가로 운반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범죄 수법이 마약 범죄와 로맨스 스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범죄라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요청에 따른 해외 출국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조경업체 직원에게 향응을 강요한 녹음 파일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주점에 데려가 계산을 시킨 정황이 그대로 담겼는데 조경업체는 시공사 직원에게도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조경 공사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0월 공사장 안전관리자 손에 이끌려 유흥주점에 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얼마나 현직하면 무조건 이런 데는 기본입니다. 제가 현장 일은 잘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런 데 접대하고 뭐 이렇게 오를 때는 많아. 가보니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이었습니다. 이걸 다 마셔야 됩니까 이거? 그것도 모자라. 여자들 오잖아. 여자들 다 먹어. 법인카드도 쓸 수 없던 A씨는 결국 개인 돈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었었고 그냥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경업체의 또 다른 직원도 시공사 직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조경업체 업무가 아닌 공사장 진출입로 청소까지 시키며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진술서에 담겼습니다. 시공사는 향응을 강요한 안전관리자는 협력업체 소속이라며 해당 직원을 즉각 현장에서 퇴출하고 협력업체에도 재발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질 부분은 근거도 없는 조경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일로 시공사와 조경업체가 맺은 계약은 해지된 상태인데 양측은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우입니다. 지난해 10월 MBN이 전해드린 서울 명동의 모조 명품, 이른바 짝퉁 판매 현장입니다.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는 서울시는 가짜 명품 2억 원어치 1,200여 점을 압수하고 일당 2명을 붙잡았죠. 하지만 단속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처벌이 약하니 장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4층에 도착하니 명품 로고가 있는 물건이 가득한 비밀 매장이 나옵니다. 가방과 지갑은 물론 시계와 패딩 점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명품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 매장의 입구는 선반과 벽으로 교묘하게 위장했습니다. 바지 사장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적발이 되니까 매장을 옮기면서 운영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SN을 통해서 그 비밀 매장을 운영하는 걸 홍보를 했었고요. 압수된 가짜 명품은 모두 1,200여 점, 하나로 2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렇게 품질 보증서까지 위조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단속에 걸린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 4차례 단속돼 벌금만 1,200만 원을 냈지만 짝퉁을 팔아서 번 돈에 비하면 벌금은 3발의 피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짝퉁을 팔아 벌어들인 돈은 2억 5천만 원, 순이익만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도 단속에 걸려 매장은 폐업했지만 SNS를 이용해 지금도 짝퉁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MBN 취재진이 직접 짝퉁 구입을 시도해보니 원하는 상품 사진을 찍어보내라는 답변이 20분 만에 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짝퉁 판매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검찰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글로벌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번엔 우리의 주력 수출 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기존 4월이 아닌 한 달 내에 관세 인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some other thing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관세 시간표를 앞당긴 것입니다. 막대한 관세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If they don't make their product in America, then they very simply have to pay a tariff. But if they do make their product in America, they don't have to pay any tariff, which will it's all going to bring trillions of dollars into our treasury. 대미 수출 품목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습니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다음 달 발효되고 상호 관세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Right now, the steel tariffs, which are supposed to take place in March, I think, 25%. South Korea is, I believe, the fourth largest steel exporter to the United States. These tariffs and will affect the inputs and the business calculations of these huge investments. 이 때문에 관세 대응이 한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간 폭풍처럼 몰아친 트럼프 2기는 앞으로도 거센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효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독재자라고 그저 그런 코미디언이라고 하자 젤렌스키, 트럼프는 허위 정보 속에 살고 있다고 맞받아쳤죠. 두 정상의 감정 싸움에 정작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만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I love Ukraine, but Zelensky has done a terrible job. His country is shattered, and millions of people have unnecessarily died.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을 들여 기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들라고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이 있던 하루 사이 양측은 이미 한 차례 격한 충돌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를 거부하고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독재자라고 맹비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맞섰습니다. Тобто, на жаль,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з великою повагою до нього відносимося як до лідера народу, який ми дуже поважаєм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який нас постійно підтримує. На жаль, живе в цьому дезінформаційному просторі.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미국과 러시아 간 진행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종전 논의를 주도하게 된 러시아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Я оцениваю их высоко. Результат есть.
Первое, о чем бы хотел сказать, это о том, что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여유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애리조나주 공항 인근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해 2명이 숨진 겁니다. 미국에선 대형 공항을 제외한 2만 개의 공항이 관제탑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상공을 가득 메우고 움푹 팬 추락 지점엔 검게 그을린 비행기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오전 8시 반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공항 공중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That's going to be part of it, taking witness statements, if there's video,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at happened today. 이 중 한 대는 비상 착륙을 하지 못하고 결국 추락해 탑승자 모두 사망했습니다. 가까스로 착륙에 성공한 다른 비행기 탑승자 2명은 모두 생존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항은 관제탑 없이 운영되는 곳으로 미국 전역에 관제탑 없이 운영되는 공항은 2만여 곳에 달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직접 무선 주파수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이착륙 의사를 알리고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해 관제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중충돌 사고 대부분이 비행기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건데 사고 지역 주민들은 관제탑 설치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항공관제 담당자 수백 명을 해고하면서 비행기 안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흐르는 용암 옆에서 스키를 타겠다며 관광객이 몰려드는 바람에 정작 구조 차량이 제 시간에 환자에게 가지 못하고 폭증한 관광객에 의해 아름다운 발리 해변에 몇 톤의 쓰레기가 쌓이고 최근 또 과잉 관광, 오버 투리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돈을 더 내게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그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이탈리아의 에트나산에서 용암이 흐르는 절경이 펼쳐집니다. 이 설산을 배경으로 스키를 타고 촬영하기 위해 최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용암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당국의 요구에 관광객이 따르지 않는 데다 도로도 혼잡해져 구조 차량은 통행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È stato un grande afflusso appunto di turisti richiamati da questa colata lavica che ovviamente giustamente è bellissima e quindi però di contempo parecchie persone hanno avuto problemi. 폭증한 관광객의 아름다운 해변이 유명한 인도네시아에선 발리에선 최근 한 해 동안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만 30만 톤입니다. This is literally layers of plastic. 아파트를 관광객에게 숙박용으로 빌려주는 사업에 임대료가 오르자 스페인의 일부 시청은 지역 주민을 위해 아파트 매입에 나섰습니다. Las viviendas tienen de ser para la gente que vive y trabaja aquí, no para los que viven fuera de España, vienen, que vayan a los hoteles o que vayan a donde sea. 과잉 관광, 즉 오버 투어리즘을 겪었던 벚꽃축제 유명 관광지인 일본 오사카성은 오늘 4월부터 입장료를 더 걷고 교토시는 내년부터 숙박세를 최대 10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관광세를 도입한 이탈리아 베니스의 사례를 보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관광세와 같이 일정 금액을 부과해서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의도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 통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경제기자의 이승훈입니다.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역시 돈이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60만 원, 연 72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성인까지 키우면 보통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럼 금전적 지원이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까요? 국민 10명 중 8명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올해 1월 출산한 산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6일 한 기업의 시무식. 평소 듣기 어려운 아기 울음소리가 이따금씩 울려 퍼집니다.
지난 1년간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억 원의 지원금을 주는 행사가 열린 날입니다. 이날 지원금을 받은 오혜진 씨도 처음엔 계획이 없었지만 회사에서 출산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 부담을 이제 출산 장려금 덕분에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올해 출산 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모두 28명.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낳아 2억 원을 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됩니다. 출산 지원금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회사 직원들의 출생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3명이었지만 지난해는 5명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 동력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 기업 사례가 이슈가 되면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게임사는 출산한 직원에게 6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3천만 원, 셋째는 4천만 원을 지급해 총 1억 원을 주는 회사도 나타났고 셋째까지 출산하면 카니발 차량을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들을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민간 기업이 억대 출산 장려금을 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는데 역시 재정이 문제죠. 인천광역시가 1억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일시금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출연한 기존의 출산장려금 7,250만 원에 시 단독지원금이 추가로 2,870만 원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출산장려금도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등 19살까지 나눠서 주는 돈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시 단독지원금도 마찬가지여서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18살까지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매달 받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받는 기업 지원금과 달리 체감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동수당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현금급여를 확대를 하면서 지자체의 현금 지원은 좀 제재를 하는. 출산장려금이 마치 로또처럼 인식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내놔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부터 합계 출산율이 겨우 반등에 성공한 만큼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장려금 못지않게 주택과 육아, 경력 단절 등 여러 걸림돌에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새해 결심으로 몸짱이 되겠다고 결심한 분들 많죠.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건 이미 잘 아실 텐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탈장입니다. 연간 8만 건에 이를 정도로 흔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꼽 주변에 난데없는 3cm짜리 혹이 생겨 탈장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 가끔 무거운 물통을 옮기면서 건강관리를 해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장수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심한 운동은 이제 무거운 걸 한 번씩 들고 이제 그랬죠. 무거운 거. 물통 그 하나씩은 내가 옮겨주고 이제 그런 거. 내장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하는 질환인 탈장은 몸에 과한 힘이 들어가 복부 압력이 갑자기 상승할 때 주로 생깁니다. 연간 환자 수는 8만 명에 육박하는데 운동량이 많은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미뤄왔던 운동을 결심하는 새해에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약했던 부분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원래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복압이 내가 익숙한 레벨보다 조금 더 상승하면서 그때 이제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안전한 운동법을 익히는 게 최선입니다. 탈장 방지를 위해 한 부분만 과하게 반복하는 대신 이 균형 있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 주변 근육이 이 내장을 잘 지지할 수 있게 이 저강도 코어 운동을 하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요가, 스트레칭도 안전하게 복근을 키워줍니다. 외과 수술을 받았다면 절개 부위를 따라 탈장이 생길 수 있어 복대를 차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중인 빈센트 반 고흐 진품 명화전이 4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운의 천재 화가 그
그 원화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물감을 두껍게 찍어 바르는 독창적인 기법이 돋보이는 씨 뿌리는 사람부터 인물화 모델을 구할 비용이 없어 가장 자주 그렸던 자신의 얼굴, 자화상까지. 생전에는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반 고흐의 대표작들 앞이 이제는 수많은 관람객으로 북적입니다. 비운의 천재이자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이 지난해 11월 개막 이후 3달 만에 4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 고흐의 생생한 붓터치를 눈앞에서 직접 감상한 관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고흐의 그 삶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인류애와 그가 살고 싶었던 삶을 그림 속에 반영이 된 게 나타났기에 특히 고흐의 예술적 여정을 5개의 시기별로 나눠 설명과 함께 배치한 점도 감상에 몰입을 도왔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뒤 25일부터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5관왕, 그리고 이번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에 빛나는 쇼트트랙 간판 김길리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1월 MVP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김도영의 찐팬답게 내년 밀라노에서도 다시 한번 김도영 세리머니를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우승팀 기아와 김도영의 기운을 받고 싶어 세리머니도 따라한 김길리. 김길리가 따라해 영광이었다는 김도영의 말에 진짜 팬, 찐팬다운 화답사를 보냈습니다. 뭔가 김도영 선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김도영 선수한테까지 응원을 받으니까 힘이 더 났습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이어 첫 출전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에 오른 김길리는 최민정과 함께 한국 쇼트트랙의 대들보로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하얼빈에서 4번이나 같이 시상대에 오른 최민정의 존재는 김길리에게 든든하게만 합니다. 최민정 선수로 보자면 정말 대단하고 엄청 존경하고 훌륭한 선수이지만 또 최민정 언니로 보자면은 진짜 엄청 웃기고 또 재밌고. 토리노와 하얼빈에서 금메달만 7개를 따내며 2025년 첫 MBN 여성 스포츠 대상 MVP로 손색 없는 활약을 펼친 김길리. 다음 목적지인 내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세리머니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람보르길리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가 남았는데 올림픽까지 더욱더 성장해서 더 멋진 김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내일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오는 주말 동안에도 서울은 영하 7도 안팎이 예상되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 차츰 누그러들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전주가 영하 6도, 창원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